종가집에 시집 왔으면 제사는 당연히 네가 준비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밥맛 떨어지게? 83세의 시어머니가 제게 내뱉은 이 한마디는 35년간 며느리로서 참아온 제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나이 60이 넘어가도록 1년에 9번이나 되는 제사를 혼자 준비하던 저는 이제 전쟁 같은 이 제사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마지막 제삿날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넘는 호텔 출장 뷔페를 주문했고 결제는 시어머니 카드로 해버렸습니다. 승인 금액 7,240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83세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35년간 이 집안의 제사 기계로 살았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63세 한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했던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제가 사는 대치동은 아파트가 많은 곳이지만 학원가 뒤편의 주택단지에 정원이 있는 오래된 2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35년 전 28의 나이로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 김도형과 함께 작은 새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정말이지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겨울에도 찬물로 빨래를 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2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건 강원도 산골 땅 몇 필지가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당장 현금이 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미수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지혜롭게 버텨라. 그 땅은 언젠가 너에게 힘이 될 거다. 아버지의 예언대로 15년 전 그 산골 땅이 있던 지역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소식이 들렸고 저는 보상금으로 받은 30억 원을 종잣돈 삼아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독학으로 하며 밤마다 신문 부동산란을 파고들었고 낮에는 여전히 시댁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경매 사이트를 들여다봤죠.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지금 저는 강남에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유통 관련 중소기업 4곳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월세방으로 시작한 가난했던 저의 인생이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장님 소리를 들을 만큼의 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35년간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일부러 숨겨왔거든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떻게 달려들지 뻔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제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약속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20년 넘게 굳어진 시댁의 인식과 제 습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그 틀 안에서 저는 너무 오래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은행에서 받아온 새해 달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제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새해 달력을 받을 때쯤 항상 동그라미로 1년 동안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달력에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된 9개의 동그라미를 보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았어요. 1년에 제사가 9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제게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댁 조상님들의 기일 제사가 7번, 명절 차례가 2번, 합치면 9번이었죠. 저는 제삿날만 되면 새벽 3시에 일어나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친척들도 많아서 거의 50인분씩 되는 식사도 준비해야 해서 매년 치르는 전쟁 같은 제사 지옥을 9번이나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세월의 흔적으로 손가락 뼈마디마디가 뒤틀리고 튀어나오면서 관절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제게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최금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라, 여기 좀 나와봐.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올해 제사는 가문의 위상을 동네방네 자랑해야 하니 무조건 50인분씩 호텔식으로 차려라.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3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한 눈빛을 띤 시어머니는 제 떨리는 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주 같은 아랫집 이웃들까지 다 부를 거니까 손끝 하나에 집안 체면이 달렸어. 알아들었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35년 전 시집오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지독한 부엌 감옥이 죽어야만 끝날 것 같다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시누이 김명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65살 시누이 김명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가 뼈대 있는 집안 세우겠다는데 웬 한숨이야? 나랑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는데 내가 다 부끄럽네. 명자는 들고 온 과자 봉지를 뜯어 우적우적 씹으며 부스러기를 바닥에 마구 흘렸고 저는 그 부스러기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로 봉사하는 가정부였다는 사실을요. 제 이빨이 덜덜 떨리고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김도연은 거실 한쪽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선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지만 도연은 TV 소리를 더 크게 키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하는 거지 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당신 그 골다공증 핑계 좀 그만 대라.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제 고통을 엄살로 치부해온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저는 시장 가방을 챙기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50인분 호텔식 제사라면 고기, 생선, 나물, 과일, 술까지 합치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들 거였습니다. 35년 동안 매년 9번의 제사를 감당하며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서글픈 자기연민에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문을 열려는 순간 명자가 제 뒤를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옳게, 이번엔 전 좀 정갈하게 부쳐. 지난번엔 기름 냄새가 너무 나더라. 명자는 훈수를 두면서도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나는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무거운 건 못 든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혈압이 확 오르는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핑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거실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50인분은 도저히 제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바닥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식모 주제에 대들어? 밥맛 떨어지게. 그 망언이 제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팽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간 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는 대자로 누워 억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남편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저를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저러시잖아. 당신이 좀 참지 그래.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비참한 연극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인간이 아닌 제사 기계로만 보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요.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아들 도연 명의의 신용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로 장보고 와. 한도는 충분하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최고급으로 준비해라. 저는 텅 빈 눈동자로 그 카드를 받아들었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카드로 제가 최고급으로 장봐도 되는 거죠? 시어머니와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니 아낌없이 쓰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파멸로 가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지옥 같았던 식모살이 35년 세월을 이제 장례식으로 끝내주마.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실장, 이제 그만 내 이름을 찾아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곧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고 저는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저는 35년 전 친정아버지가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미수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지혜롭게 버텨라. 아이들이 클 때까지 참고 이혼은 하지 마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35년을 참았으니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틀린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맺힌 한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그게 모두 복수의 칼날이 되어 제 안에서 날카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명자는 제가 밤새도록 부친 전을 자기 친구들에게 주겠다며 20접시나 되는 전을 몽땅 챙겨가면서도 올케는 이런 거 만드는 게 취미잖아라며 제 노동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비참함이 현재의 분노와 결합해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낡은 시장통이 아닌 강남 테헤란로의 한 프라이빗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27층 비밀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의 오윤석 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오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 뭉치를 건넸고 저는 그 서류를 넘기며 35년간 억눌렀던 제 진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유통의 지분 구조도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실소유주 증명서까지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안에 남은 시어머니 최금자와 시누이 명자는 제가 가져올 사내진미를 상상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최금자에게 말했죠. 엄마, 이번 제사 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 집 도연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제대로 뽐내보자. 최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 며느리가 죽어라 이래서 차려놓으면 우리는 손님들 앞에서 체면만 지키면 되지라며 추악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제사상이 차려진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어느 이웃을 초대할지 명단을 짜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명자는 제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올케 화장대 거울 앞에서 올케는 나이 먹어서 피부가 왜 이래라며 제 비싼 크림을 듬뿍 얼굴에 발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제 하나뿐인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죠. 그건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명자는 그걸 목에 걸어보며 이거 내가 가져도 모르겠지라며 파렴치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자는 경로당에 가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 제사에는 호텔 셰프 뺨치는 솜씨로 50인분을 대접하기로 했다니까. 아직 차려지지도 않은 음식을 자신의 권력인양 팔고 다녔고 경로당 친구들은 부러운 듯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거짓된 체면이 커질수록 제가 준비한 덫은 더욱 견고하게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오 실장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비밀스러운 조력자를 통해 남편 김도연이 제 계열사에서 회장 아내의 후광으로 간신히 자리를 보전하면서도 뒤로는 비자금을 챙기려 했다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편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3억 원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고 그걸 감추려고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해뒀더군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배신했구나라는 서늘한 실망감에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줄 응징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왜 빈손으로 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은 보고 온 거야? 안 보고 온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결제 예약 다 해뒀으니 걱정 마세요. 평생 전 부처도 못 갚을 만큼 대단한 걸로 준비했거든요. 최금자는 제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카드 영수증 대신 파멸의 예고장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명자는 제 방에서 몰래 챙긴 진주 목걸이를 들키지 않으려 바스락거리며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가족이라 믿었던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쓴 도둑이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시집온 첫 해에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혹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점점 더 심해졌죠.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시댁 제사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산후조리도 못한 채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전 여자들은 애 낳고 나흘 만에 들릴 나갔다며 핀잔만 주었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가슴 한가운데를 저며옵니다. 시누이 명자는 저보다 겨우 2살 많을 뿐인데 제게 늘 반말로 명령했습니다. 옳게 이거 해. 옳게 저거 해. 마치 제가 하인이라도 되는 양말이죠. 한 번은 명자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연다며 제게 1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명자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 며느리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파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죠. 제 손이 뜨거운 물에 데이고 세제로 짓무르는 동안 거실에서는 명자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제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도연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할 일 아니야? 엄마한테 잘 보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친정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때였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3일을 지새우며 문상객을 맞이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오신대. 그리고 옳게 우리 집 제사가 모레니까 그때까지는 집에 와야 돼. 장례식 끝나면 바로 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시댁 제사를 준비하러 가야 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도 모욕적으로 여겼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시댁에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시장에서 좀 장사를 한다고만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벌면 집안 망한다는 거 몰라? 그래도 우리 도연이가 허락해줬으니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도연이 다니는 회사가 제 회사인데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건지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제사 전날 밤 홀로 부엌 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명자씨, 도연씨,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체면의 가격이 얼마인지 내일 똑똑히 보여줄게요. 그 낮은 목소리는 고요한 집안 공기를 윙윙 울리며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저는 걸레를 짜며 35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야 폭발할 준비가 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들여다보던 것이 요리책이 아니라 한성유통의 지분 구조도와 시댁 식구들의 비리 장부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남편 명의로 받은 그 법인카드의 일시적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놓았다는 것도 말이죠.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고 저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사 준비를 하는 대신 화장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으로 오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진행합니다. 예정대로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시어머니가 벌써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고기 굽는 냄새가 안 나?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며 뭐라고 네가 미쳤냐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명자가 옆에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올케가 이제는 대놓고 시위를 하나 보네. 엄마가 오늘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분노가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거실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체면이 오고 있네요. 시어머니와 명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집마당으로 더 그랜드 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출장 뷔페 트럭 3대가 덜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내려 집 안으로 은식기와 금색 트레이를 나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명자는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명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케, 이게 다 뭐야? 돈이 어디서 나서 호텔을 불러?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잖아요.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하셔서요. 명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동네 사람들 앞에서 뽐낼 생각에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이지. 시어머니도 호텔 셰프들이 차려내는 음식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내 카리스마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며느리가 기를 쓰고 준비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오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시댁분들이 거주하시는 집의 실소유주가 회장님이라는 등기부등본, 김도연 부장이 다니는 회사의 실소유 구조, 그리고 신우이 김명자 씨가 운영하는 명품 대여점이 회장님 소유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이제 시작하죠라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한편 집 앞에는 동네 노인정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미리 초대한 지역 유력 인사들과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유통 회장이 숨어 사는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물론 그 소문을 퍼뜨린 건 바로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여든 사람들을 보며 더욱 거들먹거렸습니다. 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오 실장이 건넨 또 다른 서류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명자가 운영하던 명품 대여점이 사실은 제 계열사 건물을 3년간 불법 점거하며 임대료 5억 원을 미납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자는 그 가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청산해 주마. 명자는 호텔 지배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쏘는 거니까 최고급 와인도 다 따요. 지배인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명자는 마치 자신이 재벌이라도 된 듯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저는 그 무지한 탐욕이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을 감상하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시원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던 겁니다. 아, 참. 오늘 제사상에 우리 며느리 친정 쪽은 초대하지 마라. 친정 식구들은 격이 떨어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친정 쪽이라면 제 여동생과 조카들을 말하는 거였죠. 신우이 명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집안 제사에 사돈 쪽까지 부르면 주객이 전도되잖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제가 참아온 건 저 자신을 위해서였지만 친정 식구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이들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명자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히 친정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앞당깁니다. 지금 당장 진행시키세요. 오 실장으로부터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답장이 즉시 왔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명자는 여전히 호텔 음식들을 구경하며 신이 나 있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친정을 무시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제가 35년간 참아온 건 제 자존심이었지. 아버지의 명예까지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 손이 주먹으로 움켜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제사상 배치가 완료됐는데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상을 확인하러 갔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50인분이 훨씬 넘는 화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한우 등심, 전복, 대하,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고급 과일까지 정말 호텔 뷔페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총 견적은 7,240만 원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명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자 씨, 원하시던 대로 준비했으니 와서 확인해 보세요. 두 사람은 헐레벌떡 달려와 제사상을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집안 체면 제대로 살렸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당신들 체면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고 오 실장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억눌렸던 제 인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종가집처럼 제사상을 차리는 오픈된 넓은 앞마당. 그 한복판에서 남편 도연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간만에 제값하네요. 역시 큰일은 남자가 결정해야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에 든 찻잔을 바닥에 쨍그랑 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35년간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치고 손가락 관절은 아작이 나 있는데 모든 결정은 남자가 했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와 마당에서 서성이던 옆집 젊은 며느리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제 또래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35살 여자였는데 저하고는 친하게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지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예전의 제 모습이 지영에게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저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나처럼 30년 버티지 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지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시어머니와 명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행사의 총 견적은 7,240만 원입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사람들 앞에서 허락하신 대로 이 카드로 결제 진행하겠습니다. 지배인은 도연 명의의 법인카드를 들어 보였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7,240만 원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숫자를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시누이 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제사 음식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엔 동네 어른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가득해서 차마 취소한다는 말을 크게 뱉지는 못했습니다. 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깎아줄 수 없나요? 지배인은 고개를 저으며 죄송하지만 이미 모든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시다면서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여기서 돈 아깝다고 망신당하실 거예요? 그 차가운 음성은 시어머니의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7천만 원은 너무 많잖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50인분 호텔식으로 최고급으로 차리라고 하셨잖아요. 와인 한 병에 600만 원짜리에 음식 재료값만 5천만 원이 넘고 셰프들 인건비까지 하면 7천만 원이면 싼 거예요. 시누이 명자가 급히 남동생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카드 한도 확인 좀 해봐.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니 다리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연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봤고 거기엔 한성유통 본사 감사팀에서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이 포착되어 긴급 정지 및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즉시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카드가 정지됐어. 회사에서 부정 사용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내? 명자도 패닉 상태로 외쳤습니다. 지금 농담할 때야? 빨리 회사에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한다고요? 그 회사 주인이 바로 저인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어머니 최금자 여사님의 마지막 체면 잔치이자 저 한미숙의 며느리 은퇴식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한성유통 회장 명함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한성유통그룹 회장 한미숙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명자씨, 그리고 도연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고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성유통이면 강남에 빌딩 가진 그 회사 아니야? 며느리가 회장이라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미쳤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35년치 무임금 노동 정산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35년간 이 집에서 일한 대가를 계산해 봤어요. 1년에 제사 9번, 명절 준비, 집안일, 시부모 간병까지 합치면 연봉 5천만 원짜리 가정부를 고용한 거랑 똑같아요. 35년이면 총 17억 5천만 원이죠. 두 번째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건 신우이 명자 씨의 임대료 미납의 탈세 증거입니다. 명자 씨가 운영하는 명품 대여점이 제 소유 건물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3년간 임대료 5억 원 미납에 사업소득 무신고까지 하셨더군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소리가 꺽꺽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뭔 건물을 가져? 세 번째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당신이 다니는 한성물산이 제 계열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였어요. 당신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하다가 날렸더군요.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수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감사팀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 집, 당신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고 자랑하던 이 집도 제 명이에요. 10년 전 경매로 넘어갈 뻔한 걸 제가 50억 주고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집은 우리 집안 땅이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소유주 이름 보세요. 한미숙이라고 적혀 있죠. 거실이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못 사는 집 며느리라고 깔보고 무시했던 시댁인간들의 떨고 있는 눈빛을 보니 약간의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도연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미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가빠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건네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 실장을 통해서 미리 한도를 1억으로 풀어놓은 그 카드가 단말기에서 삐비빅 하는 소리를 내며 승인되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35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정산을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자랑하시던 그 채면 오늘 7천만 원으로 마지막 영정사진 찍어드린 셈 치세요. 그리고 도연 씨,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 통보서가 이미 인사팀에 접수됐으니까요. 명자 씨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명도 집행영장 발부됐어요. 짐 가방을 든 오 실장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 도연의 뺨을 찰싹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집 구석에서 희생하고 이 집 귀신이 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제는 안 되겠어. 앞으로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 30년 넘게 참아왔는데 당신한테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 억울하면 고소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하세요. 이 집 제 명의로 바뀐 지 10년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우아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오 실장이 차 문을 열어줬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집 거실 창문으로 아직도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이 아닌 호텔 스위트룸의 폭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절경을 바라보며 오직 저만을 위해 룸서비스로 올라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에 전율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께서 우리 미숙이는 커서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속삭여주시던 그 포근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동안 가족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학대해온 긴 세월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잠에서 깨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아침을 먹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자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문자가 도착한 거죠. 더 그랜드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7,240만 원 승인 완료. 최금자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명자는 엄마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7천만 원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사기야. 올케가 우릴 속인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남편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취소하자. 어제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고 하면 돼. 명자가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상담원은 이미 정상적으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제사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증인이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최고급으로 쓰라고 허락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하더군요. 명자는 전화기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완전히 올케한테 당한 거잖아. 도연아,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도 해봐. 남편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님, 저 김도연 부장입니다. 제가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 부장님,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무실 짐 정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자는 급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저희 집안에 사기친 것 같아요. 어제 제사에 온 것 좀 봤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친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 나 어제 직접 봤어. 호텔 직원들이 명함 주고 갔고 한성유통 회장 맞더라고. 그리고 명자 씨가 그동안 사업한다면서 세금 안 냈다는 소문도 돌던데 나 그런 사람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고 신우이 명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금자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오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성유통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회장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오 실장은 차분하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댁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는 저희 회장님이 주최하신 것이며 카드 결제도 회장님 명의로 정상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회장님 소유이니 30일 내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시댁집 거실로 우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트위드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제 뒤로는 2명의 보디가드가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50인분 호텔식 최고급으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명자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7천만 원은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한 적 없어. 이거 사기야, 사기.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카드로 최고급으로 사.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니 아낌없이 써.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맞아. 최고급 와인도 다 따요.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와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사 현장에 오신 분들이 50명 넘게 계셨어요. 그분들 모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결제 정권을 위임했다는 걸 들었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망했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신우이 명자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옳게.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에요. 회장이라는 거 다 사기라고요. 저는 오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시어머니와 명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성유통 홈페이지가 떠 있었고 대표이사 한미숙이라는 이름과 제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 화면을 보고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명자를 향해 2번째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명자 씨, 이건 명도 소송장이에요. 당신이 운영하던 명품 대여점이 제 소유 건물에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3년간 임대료 5억 원 미납에 사업소득 무신고까지 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이 올케 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15년 전에 샀어요. 그동안 명자 씨 장사하는 걸 지켜봤죠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향해 걸어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어제 회사에서 연락 못 받았어요? 당신 오늘부터 해고해요. 도연이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해고시켜? 나는 그 회사에서 15년이나 일했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가 제 거라는 걸 당신도 이제 알잖아요. 당신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하다가 날렸고 그걸 숨기려고 허위 보고서까지 작성했어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해고로 끝내줄게요. 도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우리 30년 부부 아니었어?
저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30년 부부였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돼준 적 없잖아요. 엄마와 누나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TV나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시댁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뼈대 있는 가문이라더니 며느리 부려먹어 호강하고 있었네. 7천만 원짜리 제사를 며느리 돈으로 치렀다면서 집도 며느리 거라며. 창밖으로 보니 아줌마 몇 명이 대문 앞에 서서 힐끔힐끔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평생 지키려 했던 체면이 걸레짝처럼 찢겨나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랑하시던 그 잘난 체면, 오늘 결제하신 7천만 원으로 마지막 영정사진 찍어드린 셈 치세요.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고 명자는 옆에서 엄마 괜찮아요라며 부축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오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죠. 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안내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절망스러운 눈동자를 뒤로 한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백미러 속에 비친 시댁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의 구석구석에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겨우 사회적 사형 선고일 뿐이니까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예요. 오 실장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참았던 제 인생, 이제부터 제대로 되찾아갈 거예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감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앞으로 펼쳐질 2차, 3차 복수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내 명품 가방들만은 못 뺏어간다며 제 방으로 몰래 들어가 가방들을 챙겨 나오려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들을 자기 것인 양 가져가려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미리 배치한 보안 요원들이 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회사 자산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명자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라고. 보안 요원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고 거기에는 제 명의로 구매한 모든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두 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 실장을 통해 시댁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진짜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당신들 조상 땅 아니에요. 10년 전 경매에 넘어간 걸 제가 50억 주고 사서 어머니 이름만 빌려드린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 집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야.
저는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소유주 이름 보세요. 한미숙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7,200만 원 결제 대금이랑 그동안 밀린 생활비 정산하려면 이 집부터 경매로 넘겨야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드린 게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거든요. 이자 포함하면 3억은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가빠지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옆에 있던 명자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우리 집 돈을 훔쳐서 회장이 된 거예요. 다들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명자가 글을 올리기 무섭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제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회장 맞던데요? 명자 씨야말로 그동안 사업하면서 세금 안 낸 거 다 들통났잖아요. 명자는 휴대폰을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사교 클럽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명자의 실체가 퍼진 뒤였습니다. 그때 신우이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영숙이었죠. 명자가 급히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올케가 우리 집을...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명자 씨, 나 당신이랑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번에 빌려준 300만 원도 안 갚고 사업한다면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다행히 안 했네요. 세금도 안 내고 장사했다면서요? 전화는 뚝 끊겼고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남편 도연에게 이혼 소장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손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이혼까지 하려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이미 다 컸고 독립했어요. 당신이 엄마랑 누나 편들며 나를 제사 기계로 부려먹을 때 나는 당신들이 갉아먹은 내 인생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어요. 35년간의 무임금 노동, 정신적 피해, 모든 걸 계산했죠. 위자료는 10억 원 청구할 거예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무시했던 아내의 거대한 실체 앞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뒤 도연은 회사로 짐을 싸러 갔습니다. 15년간 다니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출입조차 제한된 상태였죠. 경비실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아 사무실로 올라가니 동료들이 모두 그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후배 직원이 지나가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로 가서 박스에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진, 커피잔, 메모장, 15년간의 추억이 작은 박스 하나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순자였죠. 금자야, 내가 빌려준 5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네가 며느리가 부자라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너희 집이 다 거짓이었잖아. 최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갚을게. 하지만 전화는 뚝 끊겼고 이어서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화투를 치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돈으로 잘난 척하더니
이제 보니 거지였네. 집도 며느리 거라며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있다던데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해서 출입 금지시켜야 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경로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장이다라고 자랑하던 입은 이제 제발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으로 변에 비참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는 서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올케를 너무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맨날 올케 물건 훔치고 그러더니 결국 우리 집안 망쳤어. 명자는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제사상 차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연도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누나도 다 올케를 무시했잖아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한때 단단했던 가족의 결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려 했습니다. 한성유통 한미숙 회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이 여자는 시댁 돈을 훔쳐서 하지만 글을 다 쓰기도 전에 명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사업소득 무신고 건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제가 미리 준비한 명자의 탈세 증거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으며 그녀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흘 뒤 시댁 거실 문짝에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가재도구 압류, 차량 압류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닦고 광냈던 자개장 앞에 서서 법원 집행관이 그 자개장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지만 집행관은 고개를 저으며 법원 명령입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조상님이 밥 먹여준다면서요? 이제 그 조상님들한테 7천만 원 카드값 좀 갚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고 저는 그녀를 지나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이삿짐 센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명자의 명품 가방들이 박스에 담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가방, 내 가방들이야. 하지만 작업자들은 명자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압류 물품입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그 차가움을 이제 당신들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일주일 뒤 저는 시댁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경매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 감정가 48억 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실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그리고 낙찰받는 사람한테 조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6개월 안에 명도해야 한다고요. 남편 도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미수가 엄마라도 살 곳을 마련해줘. 엄마 나이가 83세야.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해?
저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35년간 부엌구석에서 식은 밥 먹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고급 과일이나 드시면서 저를 식모처럼 부려 먹었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도연은 제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명자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명품 대여점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명자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기 시작했고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년간 내가 여기서 일했다고. 이게 다 내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명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5억 원 미납의 탈세 혐의까지 명자가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며 그녀의 사회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명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명자 씨,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 나왔어요. 추징금 3억 원이 나왔으니 안 내면 전 재산 압류됩니다. 3년간 번 돈이 얼마인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억 원이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당신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제출됐거든요. 3년간 8억 원을 벌었는데 한 푼도 신고 안 했더라고요.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도연이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83세 노인이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칠 줄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35년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갈 곳은 마련해 줬나요? 오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시원 방 하나 계약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오 실장은 회장님 마음이 너무 넓으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창밖으로 명자가 박스를 들고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거드름 피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5년간 제가 느꼈던 그 서러움과 비참함을 이제 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오 실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절반이에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시댁 저택은 이제 텅 빈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창문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 구치소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 사이로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해진 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는 유리 너머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올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명자의 눈물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피부과 시술을 받으며 관리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쭈글쭈글 주름진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두드리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65세 나이에 구치치소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수화기를 들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 저도 35년간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을 저는 35년 동안 지옥 같은 9번의 제사를 챙기며 견뎌왔어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명자는 제 구두 앞 코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1살 차이 남동생이랑 뭉쳐서 옳게 괴롭힌 거 평생 사죄할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죄는 법대로 죗값으로 하세요. 당신이 탈세한 금액이랑 임대료 미납한 돈 합치면 7억이 넘어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액수죠. 명자는 제 말에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도소에서 늙어 죽으라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명자 씨가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관심 없어요. 면회실을 나서는 제 뒤로 명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속에서는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최금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단칸방 고시원으로 쫓겨났고 83세 노인이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때 50평이 넘는 넓은 집에서 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하는 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자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컵라면 용기와 빈 우유곽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발소리를 듣고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예요, 미숙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왔어? 당장 나가. 저는 가방에서 시댁 가문의 족보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족보였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는 족보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우리 집안 족보야. 돌려줘. 저는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족보를 한 장 한 장 찢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거 우리 조상님들 기록이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찢었습니다. 2장, 3장, 4장 족보가 조각조각 찢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저는 그녀보다 빨리 움직이며 남은 족보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까지 다 찢고 나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던 가문,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 손으로 다 망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찢어진 족보 조각들을 붙잡고 아이고, 조상님을 부르짖으며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으하하.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윙윙 울리는 가운데 저는 35년 묵은 고부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 뒤 저는 한성유통 본사 로비에서 남편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잘못했어. 당신 없으면 난 라면 하나 못 끓여 먹는 거 알잖아.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주변 직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보디가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쓰레기 치우세요. 보디가드 2명이 도연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고 저는 그를 차갑게 외면한 채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댁 가문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도연의 퇴직금조차 그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한 손해배상액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오 실장이 서류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도연 전 부장의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횡령액이 3억이라 퇴직금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압류하세요. 통장, 보험 전부요. 한 달 뒤 도연은 폐지 줍는 노인들 틈에서 껴낀 이를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오 실장이 보고한 바로는 도연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생활하며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 겨우 1만 원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15년간 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월급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폐지 몇 킬로그램을 모아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보여준 사진 속 남편 도연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남루한 옷에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폐지를 담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죠. 신우이 명자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부정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명자는 신우이가 올케를 괴롭히다가 망한 여자로 알려졌고 다른 재소자들조차 명자를 무시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를 쓸 사람도 없는 명자는 홀로 감방 구석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도관의 보고에 따르면 명자는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파멸되어 서로를 원망하며 헐뜯는 적나라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시원에서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다. 명자 때문이다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1시간 넘게 푸념을 늘어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쪽방촌에서 만난 노숙인들에게 내 엄마와 누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 동생 도연이 나를 배신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때 단단했던 가족의 결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장 증오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비로소 제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당신들은 남은 인생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사세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오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는 그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그렇게 가족은 조용히 그러나 처참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이혼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남편 도연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법원 앞 광장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35년간 시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오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오늘은 제 자유를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고, 저는 그 건물과 함께 제 과거도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햇살을 받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한미숙으로 살겠다고. 35년간 억눌렸던 제 이름을 이제야 제대로 되찾았다는 쾌감이 제 온몸을 감싸며 흘러갔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늦은 나이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오직 저를 위해서만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한미숙으로 말이죠.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댁 인간들의 방해로 저는 오랫동안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던 친정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서자 봄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저는 최고급 꽃다발과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고기 육회,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숙제 다 끝내고 제 진짜 이름을 찾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가정을 지켰고 지혜롭게 버텼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35년간의 한이 봄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두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이혼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게 됐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의견에 무조건 찬성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다음 날 저는 그동안 저를 묵묵히 도왔던 오 실장과 직원들을 한성유통 본사대회의실로 불렀습니다. 15명이 핵심 직원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35년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봉투를 연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이게 1억 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었다면 제 복수는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오 실장은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 실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 실장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실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집살이와 가사 노동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한미숙 여성자립재단으로 정했고
초기 출연금 50억 원과 매년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시집살이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힘으로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었죠. 이제 같은 고통을 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에서는 한성유통 한미숙 회장의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를 대서특필했고 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일만 하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5년간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만 입었던 제가 이제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걸 전부 샀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기분이구나. 그동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 자신에게 보상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였죠. 35년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1등석에 앉아 편안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 준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제 마음처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에서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매일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도 빌었고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바티칸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63세 여성이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며 해외여행을 다니며 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 펜션 테라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정말 행복해. 준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건 자신을 학대하는 거야. 너도 내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시어머니 최금자는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나가지만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고 그녀는 텅 빈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 도연은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명자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제주도 펜션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제사상도 차리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매일을 축제처럼 살겠다고. 63세의 늦은 나이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직 저를 위해 화려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뎌온 한미숙 씨가 63세의 나이에 비로소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63세면 아직 인생이 막을 시작할 수 있는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0세던 70세던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